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그 코너 부분 개편을 좀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이 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새 코너 기대되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상암동은 현재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과 경북 지역은 시간당 5에서 15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은 18.9도, 대전 19.3도, 부산은 23.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5도를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22도, 광주 26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연휴 동안은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5도를 밑돌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사형수 이감입니다. 흉악범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사형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유영철과 정형구, 사형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참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살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정형구는 본인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흉기로 엽총으로 살해해서 역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강호순, 정두영 이런 다른 미집행 사형수들도 이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형수들이 한 장소로 모였다. 이거 뭐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치가 떨린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다 모인다? 이 소식에 그러면 사형 집행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줄곧 꾸준하게 사형 집행을 좀 찬성하기도 하고 촉구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정치권 인물입니다. 이번 일에 빠지지 않고 또 등장을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서 사회 불황이 가중되고 있다.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로 보낸 김에 이번에는 모두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요즘에 최근에 잇따른 강력 범죄로 많은 분들이 사형제 다시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최윤종 재판입니다. 오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고 와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최윤종이 법정에서 본인의 그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선 최윤종, 이 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최윤종은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서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재판부의 질문에도 짤막하게만 대답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는 없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냐 이런 질문에는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재판장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이런 태도는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일 텐데요. 이에 재판장이 최 씨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최윤종이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최윤종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었다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법 체계상 그럴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고의성의 여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형량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 요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해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온 국민이 또 지켜볼 일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10대 절도범입니다. 요즘 상가들 보면 무인 점포들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마 아이스크림 가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범죄자들의 절반이 1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 보안 업체가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고객처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국내 무인 매장 절도범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간대별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상당히 야심한 시각이죠. 이때를 중점으로 해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무인 점포에서 10대들이 또 현금을 훔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경기도 의정부시인데요. 인형 뽑기방입니다. 이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지난 24일에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새벽 5시 30분쯤에 가위로 집회교환기 문을 열고 400만 원을 현금으로 훔쳐갔고 그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안업체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10대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절도 요령까지 좀 상세하게 공유를 하고 이들 사이에서 뭔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왜 틱톡이나 이런 SNS로 여러 가지만 챌린지 문화 같은 게 유행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건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많아지고 또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나 촉법소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전기 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전기차 살 때 최대 보조금이 6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많게는 78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기본 가격이 그러니까 차 값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전기차 보급을 좀 늘리고 싶은데 구매자들이 이게 전기차가 아직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이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을 읽어내고 이 보조금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제조사가 차값을 할인해준 만큼 보조금을 점점 더 늘려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리고 또 2년 내에 한 대만 이루어졌던 개인 사업자, 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해요. 혹시나 이제 차량 구매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참고해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올 9월 아주 특별한 은행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에는 돈이 아닌 이것을 저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을 맡아주는 은행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 그런데 이제 돈뿐만 아니라 능력도 저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는 이직자, 열정 가득한 워킹피플들 모두 주목!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능력 저축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고용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선 채용 공고 같은 것도 잘 안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펙을 쌓고 싶은데 그런 스펙을 쌓을 만한 장소나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눈을 낮춰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자 수는 약 18만 명.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속에서 한참 일할 젊은이들조차 취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느 늦은 저녁, 대학가에 위치한 한 스터디 카페에서도 취업 성공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스터디가 한창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각자 취업을 해야 돼서 또 저희가 4명의 세부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서로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갈 학생들. 혼자보다는 여럿이 머리를 맞대며 더 나은 취업 루트를 찾기 위해 다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광고 관련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공모전에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기도 하고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쪽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일관적이게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도 해당 직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 중인 학생들. 그런데 능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불편한 게 있었다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시험을 받고 그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시험들을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이력서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됐는지 모르니까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고민을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매번 필요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생기고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과는 안녕입니다. 모든 경력을 언제든 넣었다 뺐을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이 생겼다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무능력은행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이력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직무능력 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나왔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 원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직무능력 은행제, 이게 뭔지 좀 듣고 싶어요. 직무능력을 이제 저축해서 또 이제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사실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이제 교육 훈련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자격을 취득했다던가 그동안 그 사람이 일을 했던 그런 경력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의 은행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인정서를 발급하는 하나의 제도인 거죠. 직무능력 은행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한 기술 변화도 빠르고 직업 직무가 뭐 융복합도 되고 세분화도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예전에는 어느 대학 나왔다 이렇게 뭐 뽑았어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를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은 향후에 많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 이 직무능력 은행제 이점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이제 이 학교 나왔으면 이제 학교에서 학위증명서도 떼야 되고 만약에 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도 떼야 되고 자격증 또 자격증대로 따로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이 직무능력 은행에 한번 들어가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을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보여주기에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현재 직무능력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무능력 은행제가 사실은 지난 9월 1일에 첫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오픈에는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능사, 기사, 뭐 산업기사 그런 자격증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뭐 실업자 훈련, 재직자 훈련, 뭐 폴리텍 대학 또 일부 기타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교과 인정을 받은 그런 교육 상황은 보여져요. 네. 하지만 이제 12월에는 고용보험 DB하고도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까지 다 보여질 수 있고 나가서 군에서 본인이 직무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도 연결을 할 거고 올 12월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온 국민 평생 배움터라고 평생 교육을 했던 그런 이력도 같이 보여질 겁니다. 또한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라고 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 시스템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 직무능력 은행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18개 대학, 115개 교과가 직무능력으로 인정됐는데요. 그중 한 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과연 본교의 인정교과 수업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취업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수업을 들을 의향이 있다. NCS 기반 교과 수업을 알고 있다. 과연 학생들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경력이 되는 수업은 받고 싶지만 인정교과는 잘 모른다고요? NCS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수업이 저희 학교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수업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경력을 인정받는 수업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몰랐다면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인정교과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22년도 말에 인정이 되어서 23년도 올해 1학기부터 저희가 인정교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뭐 목표로 하는 것들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직무능력 은행제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능력을 공식적이고 공인된 어떤 입증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학기에 해당 수업을 들었던 두 학생의 솔직한 수강 후기도 궁금한데요.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나 실험 기구들을 배워서 취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고 싶은 회사의 직무가 수업을 들으면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수업 받은 게 진짜 경력으로 인정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은행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나의 직무 능력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정서 출력. 와, 정말 교육칸에 교과 이수 내역이 한 줄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들이 한 장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제가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자격증명까지 모든 경력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인정서. 과연 구직자에게만 좋은 걸까요? 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재를 뽑겠다라는 이런 직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라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리크루팅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 소중한 내 경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바로 계좌 발급받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재용 아나운서는 지금 막둥이가 있으시니까. 네네. 초사입니다. 초사. 초사. 아우, 갈 길이 멉니다. 뭐 아이를 둔 부모님도 또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핫 이슈. 네. 뭘까요? 아이, 핫 이슈야 뭐 네. 아이가 있다. 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실은 밝고 건강하게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을까? 그래서 행복하게, 이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간 이거 생각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공부 쪽으로도 고민이 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나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나 네. 그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아침에서 새로운 코너를 이 화요일에 만들었거든요. 1% 엄마 코칭. 이건 뭐냐면 자녀의 학업, 뭐 진로 이것뿐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 정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저는 나중을 위해 네. 이번에 잘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요, 배우셔야 하고 또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부모가 되기 위한 1% 엄마 코칭 그 첫 번째 시간. 뭐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의 멘토로 활약 중인 교육 컨설턴트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뭐 너무 잘하시죠. 상위 0.3% 영재 아들을 둔 엄마로 너무나 유명한 방송인 신재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몇 학년 됐어요? 지금 이제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중3이에요. 아, 중3 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고 3년 뒤에 수능 봐야 되고 네, 이제 저 이제 할머니 되고 네. 아니, 이렇게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중학교 때부터 어느 고등학교 보낼까 이거부터 고민이라는데. 정말 매일 잠을 못 자서 예, 이렇게 노화가 급격히 오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런 말 하면 보시는 분들이 노화? 이러면서 또 네. 화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재은 씨도 교육하면 사실 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영재원 출신의 아드님을 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아유, 참 이게 부담이 많이 되고 애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예, 특히 이제 여기 샤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귀를 많이 열고 많이 오늘 좀 배우고 가려고요. 예. 아니, 그대가 아야 뭐 엄마의 공부 능력과 아빠의 사회성을 닮았으면 뭐 문제 없어요. 이게 조영구 씨를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끌어당기면서 지금 네. 아니,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잘 하고 된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사회성 좋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엄마 코칭 첫 번째 시간, 오늘 나눠볼 주제 공개하죠. 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오늘로 정확히 D-51. 야,
D-51일. 저는 그 시험 끝나고 학력고사 끝나고 몇 년 동안 이 즈음 때 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긴장이. 정도로 온 국민의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커서 대학 뭐 다 마치고 지금 직장에 있는 그 큰애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 야 지금도 그 세월 어떻게 보냈나 싶어요. 그죠. 지금 저만 해도 이제 주위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엄청 막 초조해하고 막 벌써 이제 100일기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날 아침에 이제 도시락 뭘로 해야 되나 막 벌써 이제 막 리허설 해보시고 막 이런 엄마들도 굉장히 지금 많으시고 그러니까 애도 애지만 엄마도 엄청 긴장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꿀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수능 50일 전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이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험이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시험을 잘 보면 대학에 붙는다. 못 보면 떨어진다.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보면 답이 보입니다. D-51 공략법 제가 3가지 정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팁은 바로 수능 점수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점수를 뭘 어떻게 써요? 이거 점수가 높으면 잘 쓰면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저는 뭐 좋은 점수 받아라 할 줄 알았는데 좋은 점수를 써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요구하는 점수, 그다음에 평가하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적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거죠? 성적 통지표. 이게 이제 등급도 있고 우리 학력고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다르죠. 요 등급을 보던데 우리 큰애 보낼 때 제가 이거 보고 막 연구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세대시면 몇 학번이시죠? 저 84학번인데요. 84학번. 그때는 학력고사 점수 그냥 딱 받고 그냥 심플했어요. 그 점수대로 그냥 자기한테 맞는 대학과 가면 돼요. 대학과 그냥 그 점수 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복잡해. 그때는 320점이었나 만점이 340점, 체력장 20점 포함해서 300점 맞으면 서울대 가면 되고 그다음에 200 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맞춰서 갔어요. 간단했네요, 그냥. 지금은 너무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만 해도 지금 98학번인데요.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또 성적표도 굉장히 달랐고 총점이랑 백분위가 또 중요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좀 수능을 잘 보면 특차로도 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또 아이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 성적표 보면 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또 달라졌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성적표가 이제 이게 연도에 따라서 또 혹은 본인 연령에 따라 다르시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왜 조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 아마 그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너 90점 맞았냐? 100점 맞았냐? 이거를 우리는 원점수라고 합니다.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상대 평가 개념인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있는데요. 표준 점수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볼수록 점수가 높게 나와요. 똑같은 100점이라도 어려운 과목은 150점 이상이 나올 수 있고요. 쉬운 과목은 140점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100분위는요. 100을 기준으로 어디에 포지션하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93이다.
그러면 위부터 내려서 100 빼기 93은 7. 네. 이래서 상위 7%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등급은요. 9등급으로 나눴을 때 1등급이 4%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율로 보는 거예요. 총 우리 지원한 학생 중에서 100%를 보고 내가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을 주는 겁니다. 입시는 저도 그랬는데 수시랑 정시가 있잖아요. 네. 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전형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수시는 먼저 보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는 평가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내신이 들어갑니다. 학교 시험. 그리고 또 교내외 활동이 들어갑니다. 내신을 우리가 교과라고 하고 활동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형에 따라 논술을 보는 것도 있고요. 실기 실적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즉 수능 점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얼마 전에 이제 수시 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신 성적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학교 그랬더니 아니다. 수능 최저 점수라는 게 있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내신을 잘 받은 학생이 많으니까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학교에 오려면 적어도 수능을 몇 등급 받아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충족시킨 학생이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K대 약학과에는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보통 영역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영역의 등급 합이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을 합쳐서 5가 되는 거니까요. 3등급, 1등급, 1등급이 될 수도 있고요. 2등급, 2등급,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합쳐서 5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등급이 만점 아니면 1등급, 2등급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내가 3등급을 요한다 그러면 그 등급을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런데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을 주는 겁니다.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등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망쳤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고 그럼요. 그 합산 등급이 있으니까 그걸 잘 맞춰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험을 잘 보면 붙고 못 보면 떨어진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야, 근데 저는 굉장히 헷갈리고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학부모님들은 더 잘 이해는 됐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이 되고 절실해지잖아요. 그렇죠. 막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걸 아는 게 저도 큰애 대학 갈 때 보니까 그 논술 우선 전형이라는 걸로 갔는데 나는 논술을 잘 쓰면 그게 우선되니까 그걸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논술 우선이 아니고 성적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111 또는 121, 221. 그러니까 이게 합산 점수였어요. 추가 합산 3점, 합산 4점, 합산 5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 전형은 내가 만일에 수능 성적이 나쁘잖아요. 응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성적을 거기에 맞춰야 돼. 네. 그 다음에 논술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적 우선 전형이지 왜 그게 논술 우선 전형이야. 그 이해를 못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팁은 그럼 뭘까요? 두 번째 팁은요, 전략을 짜자. 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란데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이제 50일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긴장이 되죠. 너 수능 D-50이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알아요. 본인이 어떤 과목을 못하는지. 그러면 전체 과목 중에서 나는 못하는 수학만 하겠다 한다고 치면 수학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게 점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 재미있게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수능 50여일이 남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새로운 개념서나 문제집을 사서 풀어본다.
소신껏 들어주세요. O인지 X인지. 저는 O. 저는 X. 아니 하나라도 새롭게 더 봐야죠. 한번 해봐야죠. 그럼요. 함정이 있어요 여기. 네, 예. O 두 분이고 네. X 한 분이에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역시. 새거 하지 말고 하던 거 해라 이거. 저희 현업에 있는 지금 엄마니까. 중3 엄마. 네네. 여기 함정은 새로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론 큰 시험이긴 하지만 이제 애들 시험 볼 때 보면 이제 막판에 막 이제 일주일 앞두고 막 이러면 새로운 문제집을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풀었던 것 중에서 오답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모아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게 그 틀린 게 부족한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제가 왜냐하면 입시는요. 자기의 학년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려운데 하시다가도 나중에 손주를 키울 때 손주가 학교 갈 때 예전에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재를 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약간 헷갈리는 것들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맞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 수험생들에게 절대로 새로운 거 살 돈을 주지 마세요. 옛날 거 가지고만 하면 돼요. 하던 거 오답만.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자, 문제입니다. 점수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풀이한다. 자, O인지 X인지 들어주세요. 점수가 높은 거 먼저 풀어야 내 점수가 많이 나오잖아. 저는 X. 자, 맞출 수 있는 거 먼저 맞춰요. X입니다. O가 한 분이시네요. 점수 높은 거 맞춰야 내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점수가 높다는 게요. 어려운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엄청 끙끙끙끙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이틀도 가고 막 어떨 때 일주일도 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50일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막 그거 끙끙대다가 딴 거 놓친다 이거지. 딴 거 놓칠까 봐 이제 전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두 분이 X였죠? 네. 정답은 X입니다. X. 잘하시는데요. 자, 이유는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고 조금 덜 어려운 거를 준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킬러 문항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학은요. 2개 혹은 3개만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수시에서는 서울대가 요구하는 등급은 2등급 혹은 3등급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못 풀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정말 모르겠다면 과감히 패스. 이것도 전략입니다.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대신에 내가 만일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내가 풀 수 있다. 그런 문제에 도전하셔서 정답 문항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제 국어를 풀 때도 이제 본인이 어려워하는 건 나중으로 돌리고 순서를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풀고 이런 푸는 것도 이렇게 전략이더라고요. 그것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수능 문제 꽤 오래됐으니까 수능 기출문제 보면 내가 이런 걸 했었다고 막 이 정도로 너무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군요. 시간도 없는데 어려운 거 끙끙거리지 말고 한 중간 정도 난이도 중에 내가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해서 그걸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습을 해볼 때 자기가 알아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보통 킬러 문항은 몇 번 이런 거 알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전략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D-50일 마지막 팁은 뭔지 또 이게 궁금해지는군요. 자, 그러면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자, 세 번째 문제 힌트는요. 뭐뭐뭐를 만든다입니다. 뭘 만든다? 50일 남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체력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체력 관리. 체력을 만든다. 근데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 다 만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내 몸이 그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들어간다. 이때 나오는 단어들 많이 아실 거예요. 루틴. 루틴. 자, 그러면 한번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네. 루틴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몸을 특히 수능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합니다. D-30대는 수능 1교시 딱 일어나서 국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보고 점심도 먹고 이래서 몸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서 봐도 이렇게 취침 시간을 아예 이제 늦게까지 공부한 걸 다시 땡겨서 조금 일찍 잔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국어 1교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국어 영역을 공부를 해두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하고 이게 하루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몸이 이쪽은 만들지만 사실 자기 컨디션에 따라 나는 오전에는 수학이 잘 풀려.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때 믹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컨디션도 정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스포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끌어올리면서 실력도 올리고 바디도 만들고 이런 약간 선수 같은 느낌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내 머리가 쉽게 말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야, 아까 뭐 시험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또 시험 보고 여기서 제가 옛날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눈물 젖은 도시락을 먹던 거기서 1, 2교시 시험 본 다음에 집에 가야 공부 좀 더 할 걸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니 근데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이고 어떤 사람은 또 아침형 인간이고 있는데 저는 주로 아침에 좀 잘 되거든요. 어떠세요? 아니 저도 행복한 아침 하면서 좀 변했어요. 원래는 올빼미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밤에 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약간 어설프게 몇 시간 공부하면 붙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사당오락. 네, 이런 그런 많았죠. 특히 이 아빠 세대들.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몇 시간 했어. 네가 좀 정신이 있어. 이런데 그건 좀 옛날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 말을 듣고 15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는 뱅뱅뱅뱅 딴 생각이 들면 공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집중할 수 있는지. 그 대신에 저는 타이머는 추천합니다. 내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눌러봐요. 예, 그랬을 때 효과가 있거든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효율입니다. 효율. 아이들이 집중해서 15시간 앉아서 흐리멍텅한 것보다 5시간 앉아서 반짝반짝해서 집중 있게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저희 큰애가 늘 그 얘기했어요. 넌 벌써 자냐? 그러면 오빠 나는 딱 해놓고 지금은 잘 시간이야.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걔는 고3 때 10시면 잤어. 특이했어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저희 딸은 수능 만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수능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집중적으로 놉니다. 네. 수능을 어떻게 만점을 받아? 수능 만점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정말. 어쨌든 직장인들도 그 효율,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9 to 6를 다 같이 하지만 9 to 6 다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중에 딱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커피 한 잔 하고 싶고 또 뭘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자꾸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러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낮에 공부했던 것들을 밤에 자줘야, 충분히 자줘야 이게 장기 기억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공부를 해도 잠을 안 자면 이게 장기 기억화가 안 되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왜 우리가 학교 시험 전날 밤새웠다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때는 아마 반짝 효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은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12년 전 교육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전날 달달달달 외워서 네. 벼락치기 한다고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수학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보통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 학문을 잘 할 건가 네. 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깜깜할 때 수능 시험을 보러 갑니다. 네. 아주 깜깜할 때. 그러네. 그리고 깜깜할 때 나옵니다. 맞아요. 네, 5시 반이면 깜깜해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하냐. 그 긴 시간 동안 누가 초집중하느냐죠. 맞아요. 집중하느냐. 1교시가 국어거든요. 네. 네, 국어 시간에 집중해서 문제를 딱 풀어야지 네. 그 다음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수능 D-52를 앞두고 필승 전략 얘기를 나눠보는데, 야, 이미애 코치님 역시 명성대로 딱 부러지시네요. 네. 아니, 정리가 딱 아니, 되네요. 뒤에 쏙쏙하다. 정말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수능 잘 보실 것 같아요. 그럼 네. 아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루틴, 그쵸. 컨디션 조절, 그리고 건강 위해서 가족들이 또 다 신경 써주셔야죠. 네, 마지막까지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화요일 세단장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번에도 새로운 코너죠? 새로운 코너입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네. 뭘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 거고, 또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친해? 네. 이 부부 상담, 뭐 애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이게 근데 또 가까이 하기엔 좀 먼 당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머니.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돈에 대한 얘기. 네. 훔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자꾸 막 새 나가고 잡아야 됩니다. 자, 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자산을 남겨줄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머니 시간인데요. 행복한 자산 관리를 책임져줄 자산관리 상담자 김현우 소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사랑을 이어드릴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도 MZ 세대신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MZ 끝틀이 살짝 걸쳤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주제는 뭔가요? 네, 제가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화면을 보고 맞춰보시죠. 이걸 누구 이건? 저건 몽고. 이건 말벌집인데? 집이네. 텐트. 이건 텐트고. 집이다, 집. 이렇게 보니까 뭐 한 번에 알겠네요. 집이네요. 집에 대한 얘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 대한 얘기인데 이재원 아나운서님하고 신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집을 어떻게 마련해 주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 집 마련도 힘들게 했는데. 저도 어제 조영구 씨한테 이제 잘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 집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했더니 갑자기 자다 말고 이불을 벅 차고 일어나더니 자기는 본인 돈은 다 자기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흠도 꾸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애들이 근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집 사기가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부모가 여유가 되면 좀 도와주면 좋긴 좋죠. 도와주면 좋긴 좋은데 사실 뭐 요즘 먹을 거 입을 거 다 아끼고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 정도의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26년 동안 월급을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또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끌족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아야
겨우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끌 아니면 부모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데 부모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셔야 뭐 증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부모님께 기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세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집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눈을 돌리는 것이 이 분양시장입니다. 아무리 이제 주택시장이 침체됐다고 해도 이 분양시장 열기만큼은 뜨거운데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80대 1의 경쟁률이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랬어요. 네, 아직까지도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 상품이 판매되고 있죠. 요즘은 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이 통장 하나로 통일됐지만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청약 예금, 부금 이런 통장들이 있었는데 은행 가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나씩 가입해 줘야 된다. 뭐 내 집 마련의 시작이다. 이래서 예, 가입을 많이 유도를 했었죠. 저도 그거 가입했는데 아이 거. 네. 그래요? 저도요. 그러니까 네. 은행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와요. 저는 하나씩 자꾸 만들라고 하시니까 자꾸 권해. 어느 날 보면 청약 예금 통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막 부자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이게 이 모두들 내 집 마련은 아직 다들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약 통장 하나씩은 갖고 계신 뭐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청약 통장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겐 엄마가 만들어주신 15년 된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 집을 사면서 목돈이 필요해 청약을 해지했고 재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시 만들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아이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만든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더 큰 다음에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아이의 청약 통장 언제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약 통장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주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일찍 만들어줄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청약 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뭐 대폭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금리도 올려주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에게 언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으냐 이게 사연의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주세요. 당장. 네. 아니, 근데 지금 사연에서 보면은 지금 바로 태어난 갓난아기인데 이때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 뭔가 이제 혜택이 뭔가 좋은 게 좀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만 나온다면 바로 가서 이제 만들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약통장 보유 이 혜택이 강화됐습니다. 이 원래는 미성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뭐 10년을 넣든 15년을 넣든 19세 이전까지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서 이제 5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은 뭐 태어나자마자 가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2년만 인정을 받으니까 19세가 되기 2년 전, 그러니까 17살쯤 되면 그때부터 가입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5년까지 인정이 되니까 14살부터 가입을 하면 그게 이제 최대치.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넣었을 때 기존에는 240만 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이니까 600만 원. 이만큼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계산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중학교쯤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이제 개설한다고 치면 만 29세가 되면요. 지금 5년에 600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15년이면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산 잘하시네요. 그 완전 무적 통장인데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바로 그냥 당첨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청약 열기가 뜨거웠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천만 원은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먼저 나온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납입을 해주더라도 1,800만 원 이 무적 통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납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올라가니까 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또래,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장 앞선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입해 둘수록 이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앞당겨 줄 수 있다. 유리하네요. 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 이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2년밖에 인정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안 만드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일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가입시켜줬다라고 한다면 뭐 성인이 됐을 때 5년까지는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동점자가 나온다고 쳤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추첨 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들, LH나 지역주택공사가 아닌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점제에 의해서 추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가 뭐 84점 만점이다 보니까 점수가 똑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동점자 중에서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뺑뺑이, 추첨 방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을 먼저 뽑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구나. 맞습니다. 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줘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만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언제 만들었더라? 저 좀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 뭔가 뿌듯한데요. 네. 네. 저도 이제 그걸 들다가 아까 얘기처럼 자꾸 해약하고 그쵸. 또 들었다가 또 해약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다 집 사는데 썼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네,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무조건 이제 청약이 유리해지도록 제도가 좀 개선됩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자들한테 청약 기회, 이 혜택이 좀 더 늘어나는 건데 이제는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 가점제를 적용할 때 부부 간의 점수가 합산됩니다. 예전에는 청약을 넣는 세대주의 점수만 봤거든요. 근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년을 유지했을 때 17점까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못 채우신 분들이 여럿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에 깨기도 하고 다시 가입하고 그래서 가입 기간 15년 채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부부 합산 점수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5년 그러면 이제 7점이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 그러면 6점이고요.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본인 5점, 5년 7점은 기본에다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2분의 1 절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최대 3점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10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혼인 분들보다 기혼인데 결혼을 하셨는데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가점제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청약 가점과 배우자의 가점을 합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게 당락이 뭐 1, 2점 차로 나뉘기 때문에 3년 뭐 굉장히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중복 청약이라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슷한 시기에 둘이 같이 넣게 되면 둘 다 탈락. 맞습니다. 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넣고 싶은 데가 있어도 여러 군데 있어도 그중에 하나만 넣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청약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데 관심 많습니다. 청약 제도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당첨이 됐는데도 취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넣고 또 아내 뭐 남편이 넣고 아내가 넣게 됐을 때 둘 다 당첨이 되면 와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둘 다 부적격으로 탈락이 돼버린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동일 일자의 당첨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 유효하다. 그러니까 둘 다 당첨이 된다고 해도 뭐 부적격으로 탈락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자녀 기준도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 명만 더 넣었어요. 한 명 더 놨어야 됐어요. 네. 가능하시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네, 지금. 아유. 두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두 자녀 있는 가구도 굉장히 드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데 배우자가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이건 마치 일종의 전과처럼 세대가 안 됐죠. 안 됩니다. 그 세대는 청약을 넣을 수가 없다. 당첨 기회가 떨어진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배우자의 당첨 이력은 안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가장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청약
청약통장 합산 기간 이것도 같이 배우자 모두 본다, 부부 모두 본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입 전형 이런 것도 참 복잡한데 청약 전형도 알 게 많아요. 네. 근데 당첨이 어쨌든 그 전에는 한 번 됐으면 안 되는데 네. 이번에 한 번 됐어도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부부를 한 몸으로 봤기 때문에 그 세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당첨됐었다 그러면은 당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배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뭐 주택을 소유했다거나 아니면 청약을 넣었다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대를 합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세대는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가 돼요. 그러면 나는 청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라고 하는 배우자 쪽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개선되는 게 이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혼자 봤을 때는 소득 기준 100% 그리고 부부 합산은 140%까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100만 원. 그럼 소득 기준이 우리는 100만 원 개인으로 신청하면 단독 가구는 100만 원이 소득 기준입니다. 하지만 부부일 경우는 140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제는 부부 합산 200%. 두 개 모두 합쳐도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게 특별 공급이나 추첨제에서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결혼을 하신 분들 보통 이 청약제도 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혼인을 한 경우에 더 유리하게 바뀌니까 그거는 여기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제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의 친구들도 아이 태어나야지 이제 혼인신고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집 때문에. 오히려 그랬다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막 결혼을 빨리 시켜야겠다. 미혼 이제 자녀들 있으면. 아, 이게 세상이요. 이렇게 애도 좀 많아야 되고 이제 결혼도 이제 빨리빨리 시켜야 되고 그래야 좀 유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도라는 게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청약통장 같은 건 유지하면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게 워낙에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리도 낮고요. 사실 무슨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첨이 될 확률? 이건 정말 복권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냥 뭔가 우리가 생활하다가 일단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야 청약통장 깨자. 이거 뭐 아유 별것도 아니야. 이래버리거든요. 얼마 있지도 않아. 얼마 있지도 않아. 근데 막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깨고. 근데 이게 뭔가 좀 당장 눈에 보이는 혜택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이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청약통장 가지고도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1년 만기 적금, 2년 만기 적금보다 청약통장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좀 늘리려고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도나도 청약통장 가입해서 진짜 대국민 통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금리도 높아졌는데 청약통장 금리를 보니까 이게 너무 낮아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도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 금리가 0.7%포인트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기존에는 2년 이상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2.1% 단리로 적용이 됐었거든요. 뭐 단리인 거는 그대로이지만 이게 0.7%포인트 인상돼서 최대 2.8% 금리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서 너무 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청년인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최대 4.3%로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적금과 비슷한 혹은 그보다 높은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하고 있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대출인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이 이 대출을 받을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냐 하면 사실 그 우대금리가 0.2%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최대. 근데 이게 늘어나서 15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0.5%포인트나 깎아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뭐 5년 이상만 유지하더라도 0.3%포인트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이 금리 우대 혜택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 청약통장 이제 장기 보유자한테 이제 혜택이 좀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네요. 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 집에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집을 살 때 그냥 내가 내 돈으로 탁 사는 그런 부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는데 대출 금리에 이렇게 우대 금리를 준다는 건 정말 잘된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대출금리 높을 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통장을 납입할 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240만 원 한도,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납부하시는 분이나 뭐 200만 원씩 납부하시는 분이나 소득공제는 똑같았는데 이 240만 원이란 한도도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뭐 25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안 해줘요? 네, 근로소득자만 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해줘요. 그런데 대부분이 근데 개인 사업자라시니까. 알았어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은행 가서 청약통장 만들 때 뭐 달에 10만 원은 부담스러우시니까 2만 원씩만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앞으로 뭐 2만 원씩 내주시는 분들 계시고 온 가족이 가입을 했는데 다 2만 원씩 납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어려우시더라도 10만 원을 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차라리 납입이 하기 힘들다, 부담스럽다, 난 10만 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납입을 하지 마셔라. 그래요? 왜냐, 이게 청약통장은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얼마나 누적돼 있냐가 중요한데 인정해주는 금액이 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2만 원부터 10만 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달은 그냥 봉인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도 이거는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연체가 되더라도 기간은 좀 걸릴지언정 저 이제 예전에 못 냈던 5년 전에 못 냈던 이 10만 원 지금 채워넣을게요 하면은 이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넣었을 때는 봉인이 되지만 그냥 비워뒀을 때는 나중에도 채워넣을 수 있어서 10만 원씩 내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연체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막 조금 이제 새로운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도가 사실 계속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믿고 지금 계속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저희도 좀 움직임을 해도 되는 건지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도 약간 민망한 게 예전에 태어나면서부터는 가입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17살 정도 되면 고2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입시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자면 여유가 되신다면 태어나면서부터도 가입을 해주시고 지금은 납입 인정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이게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언제 또 20만 원으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만 조금 앞서가면 되는 게 이 청약이라서 여유가 조금 된다면 11만 원씩.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되죠. 11만 원씩 내시거나 아니면 진짜 여유가 되신다면 뭐 조금 더 납부를 하셔도 나중에 가서 큰 제도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이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식는다 그러면 또 이런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또 과열된다 싶으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이건 꾸준한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유가 되실 때 미리미리 가입하시고 청약통장은 그래도 당장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도 가입을 해두시고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네, 이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시행될까요? 주택 공급 규칙이란 걸 개정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안에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바뀐 시점부터 적용이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그 부동산 시장이 식을까 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도 식을 게 좀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대출이나 아니면 주택 공급에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약통장을 안 깨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그럼 청약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혜택을 늘리자. 그래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청약 분양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공공주택 에 관련된 정보는 LH 청약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역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공급계획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 제도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민영주택에 대한 정보는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애 거 들어주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 또 증여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 금액, 뭐 10만 원씩 납입해 주는 건 그냥 사회 통념상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다른 재산을 물려주는 거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첫 시간이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정말 잘 배웠습니다. 아니 오늘 둘 다 나한테 너무 필요해. 이게 사신 방송이
사신 방송. 진짜 그래요. 김현우 선생님도 말씀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시네요. 네, 돈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일찍 가입시켜주셔서 아이들에게 내 집만의 꿈 좀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짜배기 정보 많이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경기 북부에 21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지방은 360만이 넘는 인구에 잘 보존된 자원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서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으슬으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 내리면 더 춥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